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경제 상황에서 제일 핫한 뉴스가 뭘까요? 지금 정치에서 제일 핫한 뉴스는 이재명 대표 피습이죠. 경제에서 가장 핫한 뉴스? 네,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태영그룹 워크아웃 사태죠. 이 태영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SBS 대주주입니다. 태영그룹은요, 원래 사실 지금은 건설회사 순위가 한 16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맨 처음 SBS를 만들 당시 태영그룹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4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건설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SBS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서, 그래서 SBS가 만들어지잖아요. 태영에 의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재벌급 회사가 됐죠. 말 그대로 준재벌이라고 합니다. 재벌급이에요. 조 단위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이 재벌 회사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자산이 조 단위를 넘어가면 일단 준재벌로 봅니다. 중견기업으로 보고요. 10조가 넘어가면은 이제 준재벌로 보죠. 그래서 50조 정도가 넘어가면요. 드디어 재벌이라고 봐요. 근데 이 태영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사 전체 자산이 10조를 훌쩍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준재벌에 속합니다. 태영건설하고 SBS만 합쳐도 10조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 재벌급, 준재벌급은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자, 여하튼 이 태영그룹이 어쨌거나 이렇게 이 SBS를 끼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부동산 PF 사태에 물리면서 워크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 워크아웃 그리고 부동산 PF 위기의 시작은 지난해, 벌써 재작년이군요. 죄송합니다. 2022년 10월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했던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레고랜드 사태가 출발점이 돼 가지고 지금의 이 부동산 PF 사태가 왔고, 그 부동산 PF 사태의 여파로 태영그룹이 부도 위기에까지 몰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 레고랜드 사태가 태영그룹 가서 터졌을까? 레고랜드를 태영그룹이 했나? 글쎄요. 태영그룹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레고랜드 사태하고 태영그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누구 말로는 그러시더라고요. 이 레고랜드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PF, 그때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가운데 상당수가 태영그룹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파를 미쳤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 여파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요, 또 딴 데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합니다. 이 레고랜드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그 상당수가 태영그룹으로 흘러간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고랜드 사태가 태영그룹에 가서 빵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혈압이 높아지는 것의 시작은 사실 몸 전체에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혈관에 이게 쌓여서, 그죠?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몸 전체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하게 심장 주변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런데 고혈압이 보통 뇌출혈이라든지 이렇게 장기 출혈로 이어지는 경우, 이거는 핏줄이 빵 터지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고혈압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왜 핏줄은 딴 데서 터질까요? 예, 약한 곳에서 터지기 때문이죠. 혈압이 높아지면은 혈압을 높게 만든 원인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곳을 찾아가서 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핏줄이 처음에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와 같이 이 레고랜드 사태라는 심각한 문제를 태영그룹이 결국에 터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 레고랜드 사태가 여기 태영그룹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태영그룹이야말로 이 부동산 PF 시장, 아니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약한 골이었다. 약한 혈관이 가장 약한 곳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하필 부동산 PF 위기가 태영그룹에서 터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최재형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태영한테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딸기님 말씀도 있었고요. 김치국수님께서는 김진태의 레고랜드 사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일이 잘못 터져서 큰 사고 친 거죠. 아마 배후에는 건의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태영그룹이 빵 터진 이유, 부동산 PF가 왜 하필 태영그룹에서 빵 터졌는지, 실핏줄, 왜 약한, 혈관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태영그룹일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태영그룹.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영그룹 워크아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워크아웃이 뭐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워크아웃이 제대로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많아요. 지금 뭐 채권단에서 난리도 아니라 그러죠. 태영그룹 워크아웃, 태영그룹이 영 지금 고통을 분담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얘네들 지금 딴짓 하려고 그런다. 생각 다른 데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는 태영그룹 뭐 사력 다하겠다. 구순 창업회장의 읍소라고 하면서 그 윤세영 회장이 직접 채권단 앞에 나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회사를 살릴 테니까 제발 좀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했다 라는 그런 약간 좀 아부성 기사, 홍보성 기사, 속된 말로 언론계에 속된 말로 빨아주는 기사를 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 분위기를 보면은 별로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지금 현재 이 태영의 부채 규모는 약 9조 원 정도, 9.5조, 9조 5천억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9조 5천억이라는 이 부채 규모도 규모지만 가장 이 채권단을 열받게 하는 것은 이 태영그룹의 경영진, 그러니까 오너들, 그러니까 윤세영 회장, 이 사람이 채권단한테 계속 뺑기를 쓴다. 속된 말로 뺑기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도 나오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 지금 태영그룹에서 원래 맨 처음 밝히기로는 PF 대출 보증 규모, 즉 부채 규모가 4.4조라 그랬어. 4.4조라 그랬는데 한 2, 3일 사이에 갑자기 9조 원으로 뻥 튄 거야. 자, 이 상황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권단이라고 하면 이 태영 얘기들 믿고 싶겠어요? 태영 이거 뭐 이딴 식으로 해도 돼? 화 안 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태영그룹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 채권단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히 오너가 채권단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태영그룹 워크아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채권단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SBS를 팔아라. SBS가 진짜 알짜재산이잖아요. 지금 SBS가 되게 돈을 많이 번 모양이야. 그 광고 수익이 꽤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SBS 이것도 알짜자산 요거를 팔아라. 그래야지 워크아웃을 해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태영그룹 오너들은 뭐라고? 야, SBS는 우리가 못 팔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은데, 부도 날 것 같은 회사를 살려줄 수도 있다. 살려줄까 말까? 네 하늘 하기에 달렸어. 너 어떻게 할래? 살려줄까 말까? 라고 하는데, 살려줘. 대신에 알짜 재산은 내가 안 팔 거야. 아니, 지 회사인데, 지 회사가 부도가 날 건데, 그러면 부도를 안 내려면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팔 생각은 안 하고, 내 알짜 재산, 내 집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놔두고, 그냥 돈만 좀 빌려줘.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채권단이 얼마나 열받겠어. 그래서 워크아웃 계약 자체를 안 하려고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채 규모도 사실은 9조였는데 처음에는 4.4조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4조 4천억밖에 안 된다. 알고 봤더니 9조 5천억이네? 2배가 넘게 부푼 거예요. 아니, 빚을 이렇게 숨기고 이러고 있으니까 워크아웃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윤세영 회장 측은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좀 착각을 했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보다 뭐라고 올해도 뻔뻔스럽게 나가고 있어요.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규모가 9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발 채무는 2조밖에 안 돼. 2조밖에 안 돼. 진짜 채무는 2조야 2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처음에 4.4조밖에 부채가 안 된다 라고 해놓고서는 알고 봤더니 9조가 됐어. 그랬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진짜 부채는 2.5조 2조 5천억밖에 안 돼. 또 줄이려고 드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겠어? 못 빌려주지.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상황으로 가면요 태영건설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태영건설이 망한다고 해서 SBS가 망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태영건설이 망하게 되면은 윤세영 회장이 갚아야 되는 오너 일가들이 갚아야 되는 부채가 좀 있을 건데 또는 그 태영건설이 가지고 있는 SBS 주식이 있을 텐데 이 주식을 팔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세영 회장이 SBS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뭐 그런 상황이 될 거야.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이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녹록하게도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특히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태영그룹 측에서 돈을 좀 빌려주면 워크아웃을 좀 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유동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했다? 약속을 해놓고서는 바로 당일날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유동성을 자기가 자산을 팔아가지고 자산을 팔거나 자산을 담보로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알짜 자산을 팔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알짜 자산을 팔아서 지들 돈 챙기는데 오너들 재산 챙기는 대로 싹 닦아 쓴 거야. 이게 딱 들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이 될 리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이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행동입니다. 보시다시피 SBS 즉 태영그룹 쪽도 보면은 하는 짓이 영 가관이야. 도대체 회사를 살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회사를 살리겠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죠. 빚을 숨기지 않나. 살려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가지고 유동성 확보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지를 않나. 진짜 알짜가 되는 자산 안 팔겠다 라는 식으로 버티지 않나. 이 태영그룹 윤세영 회장 측 이 태도도 정말 불량하죠. 그러면서 뭐 한다? 자꾸 돈만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야 태영 똑바로 안 해? 라고 한마디 해야 정상이죠. 그러면서 절대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고 특혜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정상이잖아. 에? 그런데 아니야. 자, 윤석열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게 황당할 겁니다. 아, 은행들 돈 많어. 아유, 태형그룹 같은 거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 이랬대. 야, 황당하죠? 진짜로? 자,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보면 이래요. 파이낸셜 뉴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자, 이 기사를 좀 잘못 썼죠.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또는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지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에 주목했다. 이거는 비문이죠. 소위 말하는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이거 요새 파이낸셜 뉴스 기사 더럽게 쓰네. 이거 뭐 기사 이렇게 썼지? 문장이 안 되잖아. 자, 보면은 자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자, 태형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용산이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워크아웃으로 금융권과 채권자들이 분함을 나누면 최종적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은행에 지금 돈이 많다. 자, 워크아웃으로 금융권과 채권자들이 부담을 나누라? 아니, 채무자가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채권자하고 은행이 짐을 나눠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지금 워크아웃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죠.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 돈을 어떻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계획서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은행들이 중간중간 고비를 잘 넘겨주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돈을 깎아주거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을 전부 다 탕감할게. 그런데 요러려면은 요렇게 내가 지정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은행들이 어떻게 도와주면은 내가 빚 다 갚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워크아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은행들 돈 많어. 채권자들하고 은행이 좀 책임지면 되지 뭐. 왜 그래? 요랬다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사실상 태형그룹의 이 빚 문제를 은행이 짊어지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야, 뭐 태형그룹 거기 빚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는 은행이 다 뭐 감당해도 되지. 니들 돈 많잖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야, 은행들 태형그룹에 특혜 주라고. 거기 SBS 갖고 있잖아. 특혜 줘. 알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말을 해도 이따구로밖에 못하나? 은행들 돈 많어. 은행이 언제는 돈이 안 많았나? 은행은 원래 돈 많어. 돈이 글로 모이잖아. 그러니까 돈 많어. 근데 그 돈이 지 돈이 아니잖아. 예, 은행에 모인 돈은 국민들의 돈입니다. 예금자들의 돈이에요. 근데 참, 황당하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태형그룹의 워크아웃은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이게 워크아웃이 성립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원래 워크아웃을 한다는 것은 돈을 빌린 이 경영진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 팔고 갖고 있는 거 뭐 금 팔고 은 팔고 부동산 팔고 해가지고 내 빚 다 갚을게. 다만 팔릴 때까지 우리 회사 망하지 않게끔 해줘. 그러면 내가 이 빚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다 팔게. 그러면은 중간에 니들이 회사를 망하게 하면은 니들도 빚을 다 못 받아. 하지만 이 회사를 살려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요렇게 해서 갚을게. 요게 워크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팔 거 없어. 아이씨, 니들 빚을 주고 싶으면 빚을 주고 안 그러면 말고, 아이씨, 우리 망해버릴까? 이러고 있는데, 뭐야? 이 깡패가 떡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 돈 많잖아. 빌려주라고. 빌려줘. 요렇게 하는 거예요. 즉 정부가 나서서 태형그룹에 특혜를 주라고 은행권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정경유착이야? 이거 뭐야 이거? 예, 저는 이게 정경유착이자 동시에 정경언 유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경언 유착이야말로 지금 태형그룹이 망하게 된 부동산 PF의 직격탄을 맞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건설사 중에서 하필 태형그룹에서 뻥 하고 터진 이유, 바로 이 정경언의 유착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형그룹이 망하게 된 거는, 망했다면 좀 그런가요? 태형그룹이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거는 부동산 PF 때문이다. 이 부동산 PF 때문에 결국에 태형그룹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PF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태형그룹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부동산 PF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적자 분양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부동산 PF를 했는데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은행들이 어떻게 한다? 야, 손해보기 전에 이 돈을 회수해야겠다라고 하겠죠. 자, 은행들이 이렇게 회수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고, 이것이 지금 태형 사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미분양의 속출이라든지, 또는 은행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회수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작은 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죠. 김진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하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강원도가 빚 보증을 해준 거잖아. 이게 지급 보증을 해준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가 야, 우리 보증 못 해줘. 지급 보증 못 해줘. 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이것이 일파만파 터지면서 다른 부동산 PF들까지 휘청휘청 하게 됐던 것이 그 부동산 위기, 바로 이 그러니까 레고랜드발 부동산 위기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위기 과정에서 하필 태형이 자빠지게 된 이유, 사실 여기에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 주제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자, 겉으로 보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나 미분양 속출, 그 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게 원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태형이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권가 계신 분, 이분이 이런 분석을 해요. 신뢰성의 함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금융기관들이 신뢰성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그 은행들이나 또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유망한 사업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는 걸로, 그래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내서 계속해서 은행을 탄탄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은행업의 기본입니다. 자,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떼이지 않을 곳에 빌려주죠. 그리고 이자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빌려주죠. 그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채무자면 채무자일수록 돈을 많이 빌려주게 됩니다. 신뢰성 있는 채무자가 누구야? 1번이 뭡니까? 국가지. 국가랑 비슷한 게 뭐다? 지자체지. 그 다음에 포철이라든지 한전 이런 데 아니겠어요? 이제 공기업들. 그죠? 자, 정부나 지자체나 공기업 신뢰성 1번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자율도 싸고
그다음에 대출도 많이 되고 막 그랬던데요. 그런데 이 신뢰성이 가장 탄탄하던 국가나 거의 다름없는 국가와 동등한 등급의 신뢰성을 받고 있던 이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부도를 냈어. 우리 돈 못 갚아주겠어.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해가지고, 야, 부동산 PF 이거 우리가 다 못 갚아. 2천억인가 뭐가 되는데 우리 못 갚겠어. 라고 부도를 내는 바람에, 예, 신뢰성에 함정이 생겼다는 거야. 즉, 뭐다? 지자체도 부도를 내는 판에, 태영? 야, 그게 부도 안 내겠어? 태영 부도 나. 그치? 근데 태영이 말이야. 지금까지 자기 회사보다 더 많은 빚을 냈어. 빚이 엄청 많아. 지금 빚이 뭐 800%인가 뭐 그렇다 그러죠. 자산 대비. 자본, 뭐 자산 대비 하여튼 800%가 된다 그래.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 태영그룹이 언론사를 뒷배로 해가지고, 언론사를 끼고 있으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끌어온 거야. 언론사 동원해가지고, 위세만 보여줘도 은행들이 이거 SBS 갖고 있는 태영그룹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대출을 좀 더 해줘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태영그룹 측도 야 우리 몰라? 우리 SBS 우리 몰라? 안 줄 거야? 각오해 이씨. 실제로 보면은요 그 언론사 가지고 있는 대주주 이 기업들이 언론사를 이용해가지고 은행들 압박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는 언론사를 통해서 경찰,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압박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 언론사를 뒷배로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던 거야. 이 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났었어. 그러니까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 자, 은행 좀 조져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예, 정부를 또 조졌겠지. 바로 이건 겁니다. 그래서 정경언 유착인 상태인 거죠. 제일 표본인 거지, 최표본. 그래서 자신들의 기업 규모보다 많은 돈을 빌려갔어. 지금 태영그룹의 자산이 4조 4천억인데 자기 규모보다도 더 큰 PF 대출을 냈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잠 삐끗 해버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하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그리고 그 전까지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던 부동산 PF가 레고랜드 사태로 휘청했어. 그러면은 은행들이 어디부터 제일 걱정할 것 같아?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한 곳. 하지만 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왜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지? 솔직히 말해서 태영그룹 지들이 뭐라고 아니 4조 4천억밖에 안 되는데 자산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빚을 이렇게 9조씩이나 줬냐? 야 이거 아니겠다 야 이거 회수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때마침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아파트가 안 팔려. 미분양이 막 나. 적자를 보기 시작해.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야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더 이상 빌려주지 말고 만기 연장하지 마. 한 군데가 그러니 두 군데가 그러고 두 군데가 그러니 네 군데가 그러고 네 군데가 그러니 모두가 다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안 무너지고 배겨? 못 배겨요. 자, 결론은 그거죠. 정경언 유착으로 엄청나게 대출을 땡겨 쓰고 호황을 누리고 특혜를 누리던 태영그룹이기 때문에 자, 갑자기 이 신뢰성, 야, 쟤들 정치 권력도 갖고 있고 경제 권력도 갖고 있고 언론 권력도 갖고 있어. 그러니 쟤들 믿을 수 있어. 쟤들은 안 무너져. 라고 했던 데가 아니 쟤들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쟤들도 무너질 수 있고 솔직히 아니 언론사가 지들이 뭐라고 언론은 뭐 IMF 피해가니? 아니야. 못 피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와장창 하게 된 거죠. 즉 태영그룹을 키워줬던 뒷배가 된 그 요인이 태영을 집어삼키게 된 이유가 돼버린 겁니다. 자, 심각하죠? 바로
자, 문제는 이 태영그룹의 이 PF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강원랜드 아니 레고랜드 강원도 레고랜드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레고랜드에서 끝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강원도에 있었던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PF 규모가 2천억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고 전체 PF 시장에서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통째로 그게 뭐 날아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태영은 9조예요. 9조 4천억. 10조죠. 그러면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를 돌아보면 그래요. 부동산 PF 규모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PF 규모가 134조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가 134조. 자, 그런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이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0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사에 보면은요, 부동산 PF 지금 규모는요 200조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 3월에 나온 기사인데 요거는 작년 3월에 나온 기사예요. 작년 3월에 나온 기사에 이미 부동산 PF는 200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134조라며 70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예, 그 70조는 통계에서 빠진 70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 통계에서 뭐가 빠졌느냐? 예, 새마을금고가 빠졌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요, 새마을금고가 PF 대출을 해준 것이 5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권과 새마을금고를 다 합치면 200조가 넘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분은 지금 250조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뭐 신용협동조합, 신협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수협이니 축협이니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네들은 이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나오는 건 250조 정도 된다. 특히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은행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린 거야. 채권으로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이자를 일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신에 자기들은 빨리 빚을, 채권을 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도이거든요.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또 6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은행이 130조, 새마을금고가 한 60조,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 또 60조, 더하면 몇 조? 예, 250조. 이게 다 흔들린다는 거야. 문제는 연체율이죠. 규모가 크다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규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연체율이거든요. 근데 이 연체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연체율은 한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분야에서는 연체율이 10%가 넘어갑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PF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연체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쪽에도 생각보다 연체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체율은 지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집은 지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고 부동산 PF 해가지고 다 택지 조성 다 해놨는데 건설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 중에 자금난이 생겨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지 공사가 중단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자꾸 지금 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체율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1%밖에 연체율이 안 되지만 이 증권사 연체율은 10%로 제법 높은데 이 연체율보다도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혈관은 약한 곳에서 터진다고요. 몸 전체로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의 원인은 엉뚱한 데 있을지언정 실제로 혈관이 터지는 것은 제일 약한 곳에서 터진다. 뭐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혈압이 높아진다. 물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방 쌓인 혈관, 몸 곳곳에 막 흩어져 있겠지. 하지만 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서 혈관이 터지는 곳은 제일 약한 곳이 터지는 거야. 어떻게 보자면 그닥 지방이 쌓이지도 않고 노폐물도 쌓이지도 않는 그래서 오히려 간이 얇고 생생한 이런 곳이 더 잘 터질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도로도 그렇잖아. 아무리 넓고 큰 도로라고 해도 길이 막히면은 우리 그쪽 길로 안 가고 작은 샛길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런데 샛길에서 그러다가 사고가 좀 접촉사고 탁 나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연체율이 1%밖에 안 되지만 높은 곳은 10%인데 이 10%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문제는 이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금융위기는 바로 가계부채 위기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계부채 위기는 부동산 자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은행 대출의 상당수는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계대출의 7, 80%는 뭐? 주담대예요.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위기가 온다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리는데 경매로 주택이 우수수 쏟아져 나와봐. 부동산 시장 작살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은 붕괴가 됩니다. 자산이 붕괴가 돼요. 이게 왜 또 심각해지느냐? 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10억짜리 주택에 10억짜리 주택이라고 대출을 해줬어. 그런데 이 주택 가격이 몇 조로 떨어져? 얼마로 떨어져? 한 80% 2억 빠져가지고 8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담보대출해준 걔들은 어떻게 돼? 빵꾸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단순히 10%, 20% 빠지는 게 아니라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IMF 때 경험해 봤잖아요. 강남의 아파트가 1억 원대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오고 그랬다고. 그걸 쭉 해가지고 종잣돈 만든 게 한동훈이잖아. 그러니까 반포에 있는 아파트 원래는 그게 제법 비쌌던 걸 아는데 하여튼 살 때는 2억 원에 못 미치는 돈으로 샀다 그러잖아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하튼 그때 그런 식으로 팔리는 강남 아파트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때 그게 원래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하였다고. 반포 아파트가 언제 1억 원대에 팔릴 때가 있었어. 제가 대학 다니고 할 무렵에 반포 아파트 제일 작은 게 벌써 2억 3억씩 했어요. 평당 하여튼 되게 비쌌어요. 30평 넘는 거 같은 경우에는 4억 5억씩 했거든. 그랬는데 이게 IMF가 터지니까 1억 8천, 1억 9천, 2억 밑에 거래된 경우가 있었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딜 것 같아? 은행이지. 주택담보대출 해줬는데. 그러면 뭐가 돼? 또다시 금융위기가 되는 겁니다. 돌고 도는 상황인 거죠. 자,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 윤석열이죠. 아까 윤석열이 뭐라 그랬다고요? 은행들 돈 많어. 아이, 태형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은행들 돈 많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이 왜 망했는지
뭐 망한 건 아닙니다만 태영이 왜 이렇게 워크아웃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 PF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금방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바로 이 말에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태영, 아니, 은행에 돈 많아. 태영까지 거 살릴 수 있어. 은행도 돈 많아. 태영 살릴 수 있어. 은행들이 조금 더 책임을 나눠지라고 그래. 태영을 살리기 위해서 은행들이 돈 좀 더 빌려줘라. 이 얘기잖아. 바로 이 말에서 태영그룹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 원인이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경유착에다가 정경언 유착이 된 겁니다. 위기의 원인이 정경언 유착이었는데 이 해결도 정경언 유착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글쎄 잘 될까요? 참. 참 나라꼴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아휴.